고 자, 일단 이 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이 페이지를 펴서 그래도 썸머리를 조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썸머리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의문 소거를 좀 해드릴게요. 안 보신 분은 의문 소거를 하고 자 거기 이제 보시죠. 예, 자 일단 그 이 페이지를 좀 보시죠. 고전 시가론입니다. 오늘 수업이. 자, 이 페이지에 자 고전 시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다.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을 이야기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고전 시가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때 고전 시가 강독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여튼 그 먼저 올려드린 것을 토대로 들으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3페이지로 이제 가면 세 번째 줄 여기서는 진짜 핵심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쳐져 있죠. 고전 시가의 고전에는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훌륭한 작품이라는 가치까지 부착되어 있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고전 시가다.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5페이지. 5페이지에 고전 시가 영역과 장르 났는데 5페이지에 나오는 그 장르라고 하는 것은 갈래란 뜻입니다. 갈래 같은 말이. 장르와 갈래는 같은 말이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우리의 어떤 노래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거기 이제 산문문학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고전 소설에도 국문 소설과 한문 소설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독립된 영역을 구축한다. 넘기세요. 그래서 독자적 체계를 갖추는데 뭐 여러분이 고전 소설 강독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생 규장전 나오죠. 6페이지. 이생 규장전 첫째 줄.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 그다음에 양반전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생규장전은 그 뭡니까? 이 만복사 저포기 이런 거 쓴 김시습의 작품 아닙니까? 금오신화에 나오는. 그다음에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춘향전 다 배운 거잖아 이거.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소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이 7페이지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7페이지에서는 자 보세요. 자 7페이지에서는 거기 밑에 도표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7페이지에 도표 나온 걸 이렇게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도표예요. 자 상대 시가 옛날의 시가죠. 그래서 뭐 그 구지가라든가 공무도화가라든가 황조가 이런 게 상대 시가예요. 그 다음에 향가. 향가는 신라의 노래죠. 소교, 고려 소교. 이 소교는 뭐 고려 가요라고도 하고 되게 고려 가요, 여요라고도 합니다. 여요. 그리고 이제 경기체가 이쪽 고려 때 있죠. 악장. 이 악장은 조선 때만 있죠. 악장은 떴다방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잠깐 있다 끝나버리는. 그다음에 시조 가사, 그다음에 잡가, 잡스러운 노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표 밑에 통일신라라고 써진 게 있을 거예요. 통일신라. 이거는 이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거는 남북국 시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북국 시대. 그래서 이 남쪽에는 이제 뭐 신라, 가야 뭐 이런 게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잖아요. 맞죠? 발해가 있고 남쪽은 이제 그 신라라든가 뭐 가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해의 바람직한 태도가 뒤에 나옵니다. 거기 뒤에 1.3에 보면 고전시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자, 10페이지로 넘어가면 1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중심주의적 이해 방식을 탈피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교과서만 읽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길게 써놨는데 교과서만 읽지 마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쪽 보세요. 배경설화. 배경설화라고 첫째 줄에 있을 거예요. 11쪽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단심가를 이해를 하려면 둘째 줄 보세요.
이방원과 정치적 담판, 선주교 나왔잖아요. 선주교. 이게 그 뭡니까? 이생규장전에 보면 선중리로 나오잖아요. 선중리. 그렇죠? 하여튼 선주교의 역사적 정보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거는 뭐예요? 정체를 알려면 여러분이 담양에 가면 이제 중록원도 있고 중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정자들이 있어요. 정자들이. 이 정자들도 많이 가서 봐야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드웍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 공부는 실제로 답사라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답사. 현지에 가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정자 중에 서경정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철이 뭐 작품 서경정을 가서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썼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냥 우리가 그 책상 머리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밑줄 쳐놓으세요. 고전 시간은 시인, 텍스트, 독자의 소통 관계.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독자를 가로로 묶어놔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 텍스트를 가로로 묶어놔요. 뭐가 들어가느냐. 시인을 가로로 묶어놔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11쪽에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줄에 텍스트에다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텍스트를 할 때 텍스트. 그 밑에 유통의 규모 나올 거 유통. 자, 여기를 A, B라고 써놓고 뭐가 들어가냐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따라서 고전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읽을 독자가 어떤 부류의 인물인지를 안다. 평소에 교본을 쌓았던 친지들일지 문중 사람일지 국정에 참여하던 사람일지를 안다. 그리고 창작한다. 이렇게 나오죠.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작품을 창작할지를 독자도 안다고 생각한다. 자, 2번 12쪽. 직접 낭송하면서 몸으로 경험하자.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할 때는 낭송을 해야 돼. 속으로 읽지 말고 낭송을 해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낭송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묵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묵독을 하지 마라. 묵독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2장 상대시가입니다. 자, 18페이지에 나오는 2장 상대시가. 자, 이 상대시가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드렸죠. 오래전의 시가인데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나오네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도솔가. 한자 도솔가라고 써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상대시가다. 그래서 상대시가고 뭐 고대시가라고도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19쪽까지 막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첫째 줄 보세요. 19쪽 첫째 줄에 현재까지 작품이 남아있는 자료는 구지가, 공무도하고 황조가밖에 없다. 도설가는 이제 부전가요라고 세 번째 줄 나오는데 19쪽의 세 번째 줄에 부전가요란 말은 전해지지 않는 가요란 뜻이에요.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가요.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보면 상대시가 이해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접근 방향 역시 달리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쭉 또 상대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9쪽에 첫째, 상대시가는 형성기의 한국시가 안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둘째는 역사적인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의 이면을 공부해라 이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표층적인 의미와 작품을 공부할 때는 심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심층적인 의미를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20페이지. 그래서 한국시에서는 이 제천의식이 나오죠. 넷째 줄. 한국시의 생성과 노래의 집단성. 거기 보면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그 한자 영고입니다. 영고. 그다음에 무천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천의식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면 뭐 시를 낭송해야죠. 춤을 춰야 되겠죠. 또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문학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제천의식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1쪽에 나오는 이제 거부가는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21쪽으로 가면 이거는 구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끼기야. 안 달리신 분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중요한 게 이 하자는 원래 이게 어찌 하자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뭐야라는 호칭이에요. 호칭. 여기서는 거부가 이런 뜻이에요. 수기현냐, 머리, 그것을, 이 현자는 나타낼 현자거든요. 머리를 나타내라. 약은 여기서는 if예요.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나타내지 않으면 번작. 이 번작이 굽다는 뜻이에요. and 그리고 끼 먹을 끼자죠. 구워 먹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여성이 남성을 받아서 자식을 생산하려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구애하는, 이게 일종의 여성의 구애 노래예요. 이게 여성의 구애 나타내는 노래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뭐 작품 그 밑에 단락이 내려가면 밑에서 넷째 줄 1세기에 구지가는 수루왕 탄강담과 더불어 처음으로 나타난 독창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호칭, 명령, 가정, 위협. 뭐뭐야, 뭐뭐해라. 뭐뭐 한다면 가정이죠. 구워 먹겠다, 위협이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넘기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2쪽의 첫째 줄에 보면 이제 구지각의 노래는 일정한 규모의 집단적인 제의에서 불리는 주술적인 노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집단 주술의 그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밑에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22쪽의 네 번째 단락. 그래서 거기 한 넷째 줄에 보면 영고, 무천, 동맹 등의 그 한자 국중대회라고 써놓으세요. 국중대회. 국중대회는 뭐다? 나라굿이, 나라굿. 나라에서 하는 굿을 말합니다. 국중대회에서 보이는 제의로서 공동체적 성격, 풍요 제의로서의 주술, 종교적 성격, 제2의 가정으로서의 연행되는 집단 가무 형태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자, 23쪽입니다. 23쪽. 자, 이건 좀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쪽에서는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두 번째 줄에 군취 가무라는 게 있어요. 자, 한자. 이 군은 무리군자죠. 여러 무리. 자, 취는 모일 치자입니다. 여러 무리가 모여서 가무, 춤추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ing and dance죠. sing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공무도와 공경도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공무도와 다 배우신 거예요. 이거 뭡니까? 고전시가 강독에서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이런 이야기죠. 공, 임이여 이런 뜻. 임이여. 무, 이때 무는 없을 문자가 아니라 범하지 마라. 금지사예요. 금지사. 강을 건너지 마라. 공경, 경은 마침내 경자예요.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셨네. 타이사,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가시님을 어이할고.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밑에 나오죠. 조선 진졸, 진졸. 이 진졸이란 건 뭐냐면 나루터의 졸개란 뜻이에요. 나루터 진짜고 졸개 졸자거든요. 나루터의 졸개인 광리자고예요.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한자가 피, 발, 제호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피는 입을 피자, 입을 입다. 입을 피. 이 발은 이게 뭡니까? 그 머리털 같은 거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입었다니까 머리카락이 낀 근데 제 끌제자예요. 끌제자. 호 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나부끼면서 병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수광부죠. 백수광부.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 백수광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자로 쓸 줄 아시죠? 백수 머리 숫자 그 이렇게 쓰는 백수광 미칠 광자 부 남편 부자 아닙니까? 백수광부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작품은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신적인. 자, 그러니까 이 공무도화가 말고, 공무도화가 이게 단지 그냥 뭐, 백발된 남편이 술 마시고 강에 가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본다면 신의 영역으로 이제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쪽에 보면, 이 사쪽에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백수광부의 죽음에는 경험과 초경험의 연속성이 여전히 세계 해석의 중심 기반을 이루는 주술, 신화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아내의 죽음에는 경험적 현실이 세계 이해의 중심 문제로 떠오르는, 뭐 되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죽음이라고 썼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쪽에 나오는 그 창작적 노래의 출현과 발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24쪽에 지금 보고 있어요. 2.3.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거기 밑에서 써놓으세요. 창작적 밑에 왕권 국가의 성립, 이 시기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넘어갈게요. 25쪽. 25쪽에 황조가 나왔네요. 황조가. 자, 이것도 음을 안다 하신 분 써놓으세요. 편편황조. 중간에 있어요. 자웅상의, 여마지독, 수기여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펄펄 나는 노란색 새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지하는구나.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여기서 이제 아는 여마지독, 아지독이잖아요. 이때 지가 뭐뭐의예요.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수기여기. 이 여자는 더불어거든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 이제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하여튼 그 26쪽으로 이제 가면, 이 황조가는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왕비 송씨입니다. 송씨. 죽고 나서 계실. 계실이란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죽으면 부인을 대신해서 이 계자가 이을 계자, 이을 계자. 이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 두 왕비가 한족 출신인 치희와, 그 다음에 골천인 출신인 화희입니다. 그러니까 한족. 중국인이 중국인. 중국인이 치희에 치희. 그다음에 골천인, 이거 한국인이죠. 골천인 한국인. 한국인이 누구예요? 화이죠, 화이.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은 벼니까, 벼는 토창민이에요, 토창민. 그다음에 치는 이게 그 뭡니까? 그 우리가 화이하고 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여기 화살시 옆에 이제 새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 모양.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막 화살 모양으로 이렇게 꿩들 보면 화살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꿩이라고 하는 거예요. 꿩이 꿩치자거든요. 그 꿩은 뭐예요? 날라다니죠. 이주민을 가리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이와 치의 싸움이다. 토창민과 이주민의 갈등이다. 자, 그러면 송씨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냐? 자,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냐? 송씨, 화이, 치 뭐 이렇게 쓰면 당연히 뭘까요? 이제 얼핏 생각하면 치가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치라고 생각하면 땡입니다. 자, 누구예요? 송씨예요. 자, 본래 부인인데 돌아가셨죠. 자, 송씨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오른쪽에 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27쪽의 마지막 단락에 도솔가는 백성들의 감정에 기대어서 창작된 정치적인 의도의 송축적 형태다, 이렇게 나왔죠. 27쪽입니다. 송축가 형태다. 축하를 해주는 노래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서정과 좀 더 거리가 멀다. 송축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다.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그 29쪽입니다. 지금은 이제 썸머리로 하는 거니까 29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오히려 상층부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거기 밑줄 안 쳐졌으면 쳐놓으세요. 29쪽. 오히려부터 쭉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상층부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유의를 정략적으로 차용한 차용이라는 건 빌려 쓴다는 뜻이에요. 자, 빌려 쓴 정치성 짚은 그 놀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길쌈놀이라고 나오죠. 길쌈놀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소곡이라고 하죠. 거기 그 28쪽의 마지막 줄 보면 회소곡이라고 있을 거예요. 회소 이렇게 진 팀이 길쌈내기를 해서 여자들이 길쌈내기해서 진 팀이 노래를 회소라고 불렀다는 건데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슬프다 이런 정도 해석이 돼요. 회소라는 게. 영어로 얼라스죠, 얼라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의 기간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민간의 유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 다섯째 줄, 그 밑에 단락에 그래서 앞시기에 마련된 거기서부터 밑줄 안 쳐졌으면 쳐놓으세요. 주술부터 쭉 해가지고 그것이다까지. 그래서 주술 종교적 노래 구지가계 이해가죠? 주술적이죠. 그 다음에 집단 민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시 황조가. 공리적 서정시가 도솔가다. 공리는 그 공공의 이익을 가리켜. 자, 여기 있죠.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구지각의 노래는 뭐 어떤 노래인가? 1. 주술 종교적 노래. 2. 전통과 집단적 민요. 3. 개인적 서정시. 4. 뭐 공리적 서정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넘기세요. 삼국시대에 이제 시가와 향유 전통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31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부터 나오죠. 42줄. 세 번째 단락 셋째 줄. 네 계열의 시적 전통부터 쭉 해가지고 창작적 노래의 전통까지. 그래가지고 자 1번 주술적 노래. 거기다 1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민요적 서정시 2번.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시 3번. 그 다음에 공리적 서정시 4번. 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번호를. 이거 아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쪽으로 넘어가면, 33쪽. 가학계 노래의 향유 전통. 가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래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는 악기를 동반하는 거예요. 악기가 있다. 요는 악기가 없다. 그러니까 민요라는 것은 원래 이 요기 때문에 악기가 없는 거예요. 악기가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동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가라고 안 하죠. 노동하면서 불러요. 그냥 막대기 두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가학계는 악기가 있는 건데 왕실에서 사용할 목적이다. 창작계 가학이 있고 그냥 민간의 노래가 전승이 되는 걸 민요계 가학이라고 한다. 창작계와 민요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신라 유리왕대의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유리왕대의 도솔가 이런 것들이 그 창작계 가학의 첫 장을 연 작품이면 회소곡은 민요계 가학이 첫 길을 열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창작계냐 그 다음에 민요계냐 이거 알아주시고 넘기세요. 그 밑에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35쪽에 보면 이제 비가학계라고 있어요. 비가학계. 자 그래서 이제 35쪽에 비가학계 거기 바로 밑에 주세요. 노래는 왕실 밖의 민간 사회에서 향유되는 노래를 총칭적으로 범주화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된다까지 흐름이. 그래서 범주화라는 것은 이제 범주 카테고리라고 그래. 카테고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카테고리. 그래서 범주화를 시킨다. 자 그러면 비가학계는 뭐냐?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다섯째 줄로 내려와 볼게요. 다섯째 줄로 내려오면 3번 비가학계에서 자 또한 다음에
비가학계부터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비가학계부터. 그래서 이따까지. 자, 그러니까 뭐냐? 비가학계 창작 시가 현실적 경험이나 감성 체험을 내면 속에서 토로. 토로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토로. 3번에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 6째 줄에 있어요. 토로. 토할 토. 드러낼로. 바깥으로 막 표출시킨다는 거죠. 토로가 뭔지 모르겠다. 표출이라고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표출한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적인 노래. 비가학계는 기측미나 하측미나 같은 말이에요. 밑에 기측미란 말 있죠. 삶과 애안을 담은 전승민요. 현실적인 문제의 주술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주술계 노래가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비가학계 창작시는 물론 향유 전통의 기반을 멀리 어디에 황조가에서 찾아라. 황조가에서 비가학계 창작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물계자가, 이게 한자로 물계자가입니다. 이 물계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물계자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람 이름으로 써서. 이 물계자가 공을 세우고도 정치 권력에서 소외당한 자신의 성벽, 그 마지막 줄에 성벽입니다. 그 한자. 성격과 같은 말이에요. 성격을 비겨서 노래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36쪽의 마지막 단락. 비가학계 구비시가의 전통은 원류가 멀리 생성계 구지각의 노래와 공무도화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까지. 그 구지각의 노래와 공무도화가까지 올라간다. 이건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37쪽에 보면 이에 비한다면 주술계 노래는 어떠냐? 자, 37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십시오. 자, 37페이지 이제 보면, 자, 페이지 37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그 첫째 줄부터 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술계는 기원전 전후에 주몽의 백록주술, 가락국의 구지가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에서도 이제 양귀, 이게 주술, 그 한자 양귀 주술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양귀 주술이라는 것은, 자, 이 양귀 주술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 변양자죠, 한자로. 그 다음에 귀신 귀자, 주술적인 거.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좀 더 초월적인 것을 막 불러들이거나 이런 걸 주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귀 주술.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온다는 거예요. 양귀라는 말. 그리고 거기 비영랑사예요. 그다음에 벽화주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도 그 사악한 거라든가 이런 걸 쫓아내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영랑사만 이야기한다. 써놨죠. 거기 보면 한자를 보면 37쪽 보고 있어요. 성재, 혼생자, 비영, 낭, 실정, 비치, 재귀중, 그 다음에 차처, 악유정. 자, 볼까요? 성재라는 게 이제 이게 성재가 신성한 왕이에요. 신성한 왕. 홀령, 생자, 자식을 낳았다. 여기는 왕이 홀령이 낳은 아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랑이 실, 이게 이제 실은 방실자죠. 룸, 정은 정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정을 여기서는 이제 집이라고 하우스라고 쓴 겁니다. 비영랑이 사는 집. 그 다음에 날비자, 이 치자가 말 달릴 치자예요. 말 달릴 치자. 그래서 나는 듯 달아나라 귀것들이 귀것들하는 귀신들이에요. 귀것들. 이곳엔 머물르지 말아라. 차처, 이 장소에는, 자, 여기서 막은, 이때 막은
머무하지 마라라는 뜻이 없을 막자가 아니에요. 머무하지 마라. 유정이 머무르다는 뜻이거든요. 머무를 정자거든요. 머무르지 마라. 스테이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보면 이런 주술적인 소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압적 주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단락 6, 7세기에 오면 주술계 노래의 운명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줄에 거기 보면 주술적,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하세요. 전통은부터 단면인 것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주술적 전통을 완강히 지키려는 쪽은 주변부로 물려놔서 문학적인 이제 그 전락이죠, 전락. 문학적인 전락의 길을 걷고 주술적 전통의 미적 변형을 시도하는 쪽은 향가로 수용돼, 향가. 향가가 상당히 이제 불교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용이 되고 문학적 승화의 길을 걷는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비영랑사와 지기가가 전자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시의 주변부로 밀려나서 전락의 길을 걷었다는 거예요. 서동이와 해성관 후자니까 뭐예요? 향가 쪽으로 갔다는 거죠. 구슬계 향가 쪽으로 가게 됐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을 보고 이제 이번 1교시는 좀 마무리할 거예요. 자, 38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러나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다 밑줄 치려면 힘드니까 끝까지. 그래서 비가학계 노래의 전통과 관련해서 나아가 한국시의 독자적 전통 확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시기는 6, 7세기. 이 시기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비가학계 노래의 향유 전통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6, 7세기는 비가학계 노래가 가학계 노래의 역을 압도하면서 시가문학의 실제적인 주체로 부상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가학계 노래가 상당한 정도의 시적 수준에 이를 만큼 미학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사실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향가가 특히 독립된 장르였다. 향가 자체가 상당히 주술적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드려서 지금 1장, 2장을 지금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는 이제 향가가 좀 길긴 한데 향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장에 나오는 향가. 좀 시간이 되면 소교가 상당히 길어서 뭐 좀 하든지 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단 1장, 2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